중앙일보 자동차 팀장 이동현입니다. 네, 오토뷰의 김기태 PD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가 중간에 차 한 대 말아먹었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라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부득이 촬영한 차가 하나가 못 나왔습니다. 네, GV80의 디젤 이슈 때문에 그 방송은 안 나갔습니다. 어쨌든 오토뷰가 이미 모델 3를 충분히 다룬 걸 제가 봤는데 조회수도 많이 나왔던데 굳이 나를 또 부르는 거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땐 재미없는 얘기 하라고 부른 것 같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 자체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사실 뒷배경에서 얘기할 것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인데 최근에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의 산업적인 이야기를 하되 그런 얘기 너무 재미없으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따 또 테슬라 부분의 매니아인 또 게스트를 한번 모실 테니까 여러 가지 뭐 특별 게스트는 아니에요. 너무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디자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 디자인의 앞모습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구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측면 라인에서 봤을 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측면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2003년에 테슬라가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래도 한 17년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완성차의 전문가들 데려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내부를 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내부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도 완성차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그런 물리적인 기계적인 요소들을 가져왔고 현재에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담금질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이 테스트카의 사양이 휠이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입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오토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브렘보의 포피 네. 굉장히 강력한 것들 넣었고 네, 잘 커요. 돈을 쓸 때는 아낌없이 썼고 또 뺄 때는 확실히 뺐는데 노하우가 부족해서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진 굉장히 좋은 동력 성능이 있죠.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차차차를 타고? 달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죠. 모델 3 현재 오토파일럿을 써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토파일럿 작동하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다른 차들은 이제 뭐 버튼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단순하게 이 변속 레버만 두 번 당겨주면 한 번 바로 맞추면 작동하죠. 이제 지능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고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조향까지 해주는 그런 네. 기능입니다. 지금 이 차는 레이더와 8개의 카메라로 하는데 뭐 흔히 얘기하듯이 일론 머스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사람 봤냐고. 그러니까 레이저 라이다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 카메라의 영상 정보만 가지고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지금까지 나온 다른 차들보다 반자율 주행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세련돼요. 김치 현재 경험은 어때요? 구현되어 있는 하드웨어 어쨌든 뭐 고급차에는 이제 라이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업계에서 약간 뭐 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 안에서의 세련미는 좋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타사 대비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완성도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그 부분은 이 팀장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이더는 초음파를 써서 앞차와의 거리, 주변의 물체를 인지하는 것이고 라이다는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레이저를 써서 주변의 양감을, 주변에 부피가 있는 물건들을 인지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이 차에서 가지는 반자율주행의 좀 특징이 있다면 일단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끼어드는 차에 대해서 브레이킹을 하고 이 차로를 잘 따라가는 거동이 실제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차들 뭐 현대라든지 벤츠, BMW가 구현하는 것보다 세련돼요. 네.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적극적이죠. 그렇죠. 한번 저희 차선 변경 한번 해보실까요? 최근에 GV80에서 차선 변경 기능을 얻는데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애들이 못해서라기보다 약간 철학의 문제인데 현대차만 해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고 매우 크죠. 얘들은 좀 무모하게 하는 건데 현재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스티어링의 이 조작량이 좀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운전 배울 때 얘기하잖아요. 차선 변경할 때 신속하게 완만하게 가라고. 네. 사실 이 차는 그렇게 하고 있긴 하죠.
다만 이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든지 할 때 이 시도하는 것 자체 그리고 정상 구현할 때는 좋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미 진입을 했는데 스티어링을 반대로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강한 힘으로 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건 좀 안전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세련미를 올려주면 좋겠고 스티어링의 이 반발력도 좀 세요.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가 요청을 줬을 때 인풋 값을 줬을 때는 좀 더 빨리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자율주행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저는 이 탔을 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이제 중앙 모니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스피드미터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HUD 정도가 달리면 좀 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다만 다른 인터페이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니멀리즘의 극치인데 일종의 애플 같은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최우선 요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흔히 얘기하는 건 휴먼 인터페이스,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를 공부하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 자동차 관리법에는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기판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과 FTA 때문에 미국의 안전 규정을 그냥 들어왔기 때문이죠.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로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나 김PD나 이런 자동차의 고정관념에 되게 많이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인지는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독일에서 와이퍼 도착하다가 큰 사고가 났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운전자의 주의를 흐리는 건 맞은데 이 디스플레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당히 좀 익숙한 측면도 있는 것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타블렛도 사용하지만 아이패드를 쓰거든요. 그랬을 때 컬러 값을 비롯해서 인터페이스가 폰트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미래의 차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상당히 좀 보완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 뭐 사실 그동안 인정을 안 했는데 저도 약간 애플바라 애플 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애플을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폰트, 색깔 그리고 사용자 환경 자체가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네,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주저하다가 최근에 이제 S클래스 차세대 나온 모델을 보면은 이 센터페시에 거대한 세로 모니터가 네. 들어가고 물리 버튼을 대부분 없애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다른 자동차와 달리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온칩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모니터에서 모든 기능을 다 하고 모든 센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차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웃긴 게 마무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차 자체는. 뭐 이쪽에도 보면은 뭐 스피커 부분도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웃긴 것들이 많아요. 아까도 김PD랑 얘기했는데 이쪽에 이게 고급 사양이어서 콘솔 박스가 있는데 잘 안 닫혀요. 그렇죠. 계속 열려요. 네. 수영도 네, 들어오잖아요. 수동이 열리는데 네. 세게 치면은 이제 화면 네. 나오겠습니다만 네. 콘솔 덮개를 천천히 닫으라고 안내를 냅니다. 천천히 닫게 만들어줘야 될 네. 텐데. 너무 웃긴 거죠. 잘 닫히게 만들든가.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해서 천천히 닫으라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재미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를 주긴 하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해봤으니까 안 다치니까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예, 뭐 고급 옵션이라고 들어간 콘솔 박스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만듦새가 엉성합니다. 자 이제 이 차의 성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최근 저희가 했던 빠른 차 중에 하나가 포르쉐 911 카레라 S였어요. 그 차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오차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0.01초를 앞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 대단하죠. 그리고 가속할 때의 느낌 자체가 초반부터 바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좀 시내 주행에서는 좀 주의를 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킹에 있어서도 기존 내연기관 차와 좀 다른 측면이 네.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갖고 오는 아주 싸구려 장난감 전기 자동차를 누르면 그냥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기차의 특성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차는 내부 하부가 배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차의 네. 무게가 한 1.8톤 정도. 네. 이 차의 크기에 비하면 좀 무거운 편이고 저중심 설계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 성능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차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도 성능이 제법 잘 나오는 걸 썼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약간 이 어떤 부품 간의 편차가 있는데 타이어조차도 같은 미쉐린이지만 약간의 성능 편차가 있더라 라고 업계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 유튜버들이 이 차를 분해한 걸 보면 굉장히 묻지마 부품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보시라든지 이런 좋은 부품보다 얘들은 돈을 많이 써야 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붓죠.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브렘보 브렘보 코피가 쓰죠? 들어가죠. 네. 물론
그런 반면에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는 원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3가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었고, 물론 처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35,000불은 아니었지만 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나올 수 있었고,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차를 많이 팔 수 있는,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차죠. 제동력 자체는 충분히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특정 조건에서 ABS가 좀 세련되지 못하게 개입을 해서 깜짝 놀라게 이 ABS가 개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동거리가 늘어나거든요. 혹시 느껴보셨나요? 네, 뭐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이 차의 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차는 전기차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는 이 안에 하이드로백이라는 장치가 들어가죠. 있어가지고 네. 흡기한 공기를 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흡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아마도 모터가 들어가서 그런 진공 모터로 브레이크를 작동할 텐데 그 이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회생제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퍼포먼스 트림처럼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차의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운전을 하시던 분들의 운전 습관에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적응하면서 주의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일단 내연기관에서 바로 넘어왔을 때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그렇죠.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운전 자체가 뭐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감각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래도 뭐 일주일 정도면 전 적응이 된다고 봐요. 주행할 때 혹시 불만은 없으셨어요? 저는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했고,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로 전기차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성차에 있는 수많은 테크니션들을 데려와서 아마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코너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2003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2006년에 첫 차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 어느 정도 애들이 노하우가 쌓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 저희도 이제 예전에 다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테슬라라는 회사, 물론 모델 3를 중심에 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또 게스트가 있거든요. 불러보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얘기를 할 때가 되니까 김 PD가 뒤로 도망가고, 우리 선웅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뷰의 김선웅입니다. 네, 뭐 이게 꼭 이런 얘기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차가 가진 특징을 얘기하려면 산업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는 그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 이외에 뭐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통신 쪽에서도 이제 진출을 했고 또 이제 배터리, 심지어 이제 광산 쪽에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저는 과연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이 차를 사야 되는지, 사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계와 가능성,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재밌는 게 올해 한 5월 달쯤에 독일에 있는 그 자동차 잡지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네. 폭스바겐 내부 보고서를 이제 빼냈는데 헤르베르트 디스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델 3를 뜯어보면서 이 차는 마치 신경망처럼 끊임없이 센싱을 하고 그 정보를 고객들한테 줘서 바로 피드백, 무선 업데이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할 수 있다. 지금 테슬라 말고 아무도 못한다. 우리도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2월 달에 나왔던 일본 매체에서 나왔던 거는 일본 전문가들이 뜯어봤더니 토요타 폭스바겐보다 6년 앞섰다. 그게 다 소프트웨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느껴보시고 좀 어떠세요? 일단은 그 중앙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하신 그 뉴럴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가 오늘 달라지고 또 내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뭐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아우디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기술보다 이제 테슬라는 한 2년 앞섰다. 결국에는 이게 그 자동차 만들기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그리고 그것을 아직 따라가기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제 스스로 제조사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태생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부분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기존 완성차를 뛰어넘는 거죠. 테슬라는 어떤 다른 길을 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룰 브레이커죠.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겠다. 다소 좀
처음 시작했을 땐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지만 이제는 성공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시를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얘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무모하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넣었지만 그냥 반자율주행 남들도 다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무시했던 일 중에 하나는 처음엔 인텔 모빌아이, 나중에 인텔에 인수된 모빌아이가 이 영상 처리 분석하는 걸 맡았고, 나중엔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아서 했는데 둘 다 사고가 나면서 2017년쯤에 우리는 자체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쵸. 니네가 반도체 설계 회사야? 니네가 이런 거 할 줄 알아? 했는데 해냈어요. 네, 보시도 딱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네, 아주 그냥 자랑을 하게 아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자동차용 통합칩과 비교하면 뭐 얘들 주장으로는 30배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기존 완성차들도 컴퓨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뭐 엔진 컨트롤 유닛,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트롤 유닛이죠. 엔진, 브레이크, 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통신 유닛, 이런 것들이 성능이 높지 않은 작은 컴퓨터들을 여러 개 깔아놨다면 얘는 차가 하나의 컴퓨터가 된 거죠. 네, 심지어 일반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던 전기차는 각각의 칩셋이 따로 들어가는데 심지어 소프트웨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느냐, 뭐 그렇죠. 안드로이드 쓰느냐, 애플 iOS를 쓰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하는 일만 하면 돼.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해킹이 힘들어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한 번에 제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동차가 정말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을 소비자가 또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제조사가 아직은 따라가기 힘든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에 있는 프렁크 부분을 열진 못했지만 이 앞쪽에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큰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온 칩을 달아서, 이게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설계를 했고, 이게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 AMD에 있던 유명한 사람이 와서 테슬라에다가 하나 던져주고 떠났죠. 이러면서 이 차는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 내지는 티핑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격차가 없다, 얘들 없는 기술 가지고 사기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델 3 이후에 최근에 말하는 그 하드웨어 3.0에 와서는 다른 자동차들과의 차이를 완전히 벌렸죠. 사실 이게 좀 의미가 큰 게 자동차는 이제 미래 전기차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까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제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따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차를 내놓을 예정이긴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완성도, 여기서 좀 타사와 좀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를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차에 달린 8개의 카메라와 레이더가 다른 완성차에서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영상 정보를 분석해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데 훨씬 더 세련돼요. 실제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차들, 뭐 차종은 물론 오토바이와 사람까지 다 구별을 하죠. 이렇게 약간 현혹시키는 거긴 한데, 그래도 기존 완성차들보다 훨씬 세련되게 구동을 하고, 아까 뭐 김기태 PD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900만원짜리 FSD 옵션을 살 거냐? 네. 저는 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의 확장성이에요. 그쵸. 이게 확장의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호등 인식, 그리고 도로 표지판 인식 이런 것까지 되면은 최소한 레벨 2 단계에서는 궁극의 반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꽤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는 얘기죠. 사실 현재 지금 그 이 자율주행 진영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다 진영, 하나는 이제 카메라 진영이 있습니다. 카메라 진영은 다시 말해서 이제 슈도 라이다, 약간 그 비슷한 라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고 수도가 있는데, 가짜라는 뜻이죠. 네.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완전한 라이다 진영에 있었어요. 라이다 없이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가능하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현재는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도 카메라 진영에 이제 슬쩍 발을 들어놓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도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게 될지 지켜보는 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를 하나의 컴퓨터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조립하잖아요. 이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내연기관에서는 별도의 배터리로 그 컴퓨팅 파워를 이제는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고성능 컴퓨터 조립할 때 그 안에 막 분행식 쿨러 집어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미 이 차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내부의 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동안 지금 완성차들이 만드는 초기 단계의 전기차와 비교하면 굉장히 세련돼요. 이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든지 각 컴퓨팅 파워에서 나오는 열들을
관리하고 또 이 안에 열 교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를 전체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얘들이 한 10몇 년 동안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분명히 노하우를 쌓았다는 거죠. 사실 그 모델 S와 X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에는 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진 않았었어요. 2열 모델로 바뀌면서 그런 어떤 열관리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요즘에는 이제 모델 Y에는 이제 히트펌프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테슬라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앞으로의 테슬라는 좀 더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감을 조금 더 쌓아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내년에 처음 전기차 플랫폼으로 EGMP가 나오고 폭스바겐은 이미 MEB 차량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차들이 나와도 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뒤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확장성을 생각하면 이 차가 가진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능에 관심이 많은, 미래차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라면 한번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테슬라 모델 3를 만나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 이만한 성능이 나오는 차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물론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스포츠카들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거의 뭐 포르쉐 911과 맞먹는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 자, 테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차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기술적인 얘기들도 좀 하고 했지만 네네. 사실 재미없는 얘기고 일반 소비자가 알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까지 보고 있는 미래차의 아키텍처는 짧게는 2년, 앞으로 길게는 한 5년 이상을 기존 완성차가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에선 완성차 회사들이 뭐 10년 이상 앞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인프라, 전기 충전의 인프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과연 이 차를 지금 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거는 뭐 우리가 또 비겁하게 소비자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장기 렌트나 아니면 뭐 리스 정도로 한 5년 구매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연기관차 최근에 계약하셨죠? 그건 조용히 하시고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차를 사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은 약간 전 물음표가 있고요. 네네. 다만 단기 보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최신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 차가 앞으로 또 업데이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즐겨보는 좀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즐길 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콘텐츠를 올릴 때 기존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셨지만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금융팀장은 한혜란 팀장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테슬라. 기자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래도 테슬라 주식이 없는데 네, 당분간은 상승세일 것이다. 초격차는 아니지만 네네. 이 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아키텍처에서는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프닝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불과 5년 전까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는데 현재 상당한 부분을 입증하고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조만간 따라오겠지만 당분간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따라올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권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테슬라 모델 3 만나봤습니다. 네, 갈 때 누가 타고 갈지도 또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로 남은 전기 빡빡 쓰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예.